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급푸집과 극한강도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급푸집 부분은 우리가 콘크리트, 유동수 있는 콘크리트를 부었을 때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형태를 설치하는데 이것을 급푸집이라고 칭하죠. 그래서 이제 급푸집의 역할적인 측면은 거기 정리해 놨습니다. 첫 번째, 외기로부터 콘크리트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콘크리트 부어넣었을 때 이제 경화시까지 보통 수분 누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보통 1시간에서 10시간 전후에 응결이 이루어지고 그 위에 굳어지면서 강도가 생기는 경화 현상이 생길 때까지 누수가 생기면 콘크리트 강도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이런 누수 방지적인 측면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공사를 우리가 하죠. 우리나라 성격이 급해서 콘크리트 강도 나올 때까지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작업을 보통 하게 됩니다. 작업 하중이나 등등 이런 거에 의해서 견뎌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립 철거할 때 이제 파손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소요자재가 반복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 간략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푸집의 이제 종류는 목재 급푸집과 강재 급푸집, 메탈 급푸집을 상호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변형은 당연히 목재 급푸집이 변형이 잘 생길 거고, 변형하기 쉽죠. 그리고 강재 급푸집은 거의 생기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밀도는 당연히 강재가 좋겠죠. 목재보다는. 그리고 표면은 이 강재가 표면이 매끄럽죠. 그래서 목재는 약간 거친 표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오염이 일반적으로 이제 목재는 이제 녹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철재는 녹이 쓸 수 있으니까 혹시나 오염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이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콘크리트 오염적인 측면이 강재 급푸집의 단점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측면은 좋은데 이 강재 급푸집의 단점은 바로 혹시 이 녹슬어서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강도적인 측면도 강재가 크겠죠. 그리고 조립적인 측면은 목재가 쉽죠. 못질하거나 밖에 조립하기 쉬운데, 그래서 이 강재가 이제 조립이 좀 어렵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단점으로 보시면 되고, 반복 횟수, 전용 횟수는 강재가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옛날 목재를 썼을 때는 거기 보면 목재가 초반에 썼을 때는 좀 깨끗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쓸수록 일반적으로 뭔가 한번 썼는데도 이제 시커먼, 옛날에 그 박리지에 오일을 바르는데 오일 좋은 걸 발라야 되는데 이 폐유 같은 걸 발라가지고 시커맸던 게 있었습니다. 한번 사용해도 시커먼 거는 보통 그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급푸집 이제 부속품적인 측면이 거기 나오고 있는데, 급푸집 부속품은 격리제 세퍼레이터. 세퍼레이터는 급푸집과 급푸집의 간격 유지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세퍼레이터하고, 스페이스는 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4번의 스페이스하고, 스페이스는 급푸집하고 철근의 일정한 간격 유지에서 피복 두께를 유지하고 있는 게 스페이스, 간격제 개념이고, 격리제 세퍼레이터는 급푸집과 급푸집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세퍼레이터 격리제 개념이 됩니다. 긴결제는 콘크리트 부어놓으면 콘크리트 층압에 의해서 콘크리트가 배불름 현상이 벌어질 수 있죠. 급푸집이.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바깥에 이렇게 둘러주는 것이 바로 긴결 폼 타이어 개념이 되죠. 긴장제 폼 타이어 개념이 됩니다. 폼 타이어.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층압에 대해서, 이 층압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이 층압인데, 층압은 한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층압 개념은, 급푸집이 있을 때, 급푸집 내부에 이제 콘크리트를 부어 넣게 됩니다. 콘크리트를 부어 넣으면, 이 콘크리트가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옆으로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층압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척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슬럼프가 커지면 물시멘트 겸 잘 들어가죠. 잘 들어가면 척압은 커집니다. 시공연도가 좋을수록 척압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배합이 좋아서 부배합, 즉 배합 개념은, 자, 이거 부배합은 시멘트 사용량이 많은 배합을 부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의 배합이 빈배합 개념이 됩니다. 부배합과 빈배합. 그래서 시멘트 사용량이 적은 배합을 빈배합이라고 보면 되죠. 이 반대의 개념인데, 시멘트 사용량이 많아야 적으냐. 그럼 배합비로 따져서는 바로 철근 콘크리트 배합비는 예서 1대 2대 4의 배합비다. 이런 건 부배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때 보통 시멘트 1대 2대 4대 쓰면 보통 시멘트의 사용량이 보통 8포대 320kg 들어가죠. 이제 빈배합의 경우는 이런 거 1대 3대 6이나 1대 4대 8 이런 것은 빈배합으로 보시면 되죠. 이점 배합비로 따지면. 그러면 부배합일 경우는 시멘트의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골재 양이 줄죠. 반대로 얘는 시멘트 사용이 적으니까 골재 사용량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부배합일 때는 척압이 커집니다. 빈배합보다 두 가지를 비교해서. 그런 측면상 알아두시면 되고, 붓기 속도, 타설 속도가, 콘크리트 타설 속도가 빠르면 척압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재 두께가 두꺼울수록,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단면이, 콘크리트 단면이 클수록, 콘크리트 이 단면, 자, 이 단면이 커지면 클수록 보통 척압은 커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동 다짐을 하면 척압은 커지게 됩니다. 척압은 커지고, 그 다음에 대기 습도하고 온도는 서로 반비례 관계죠. 습도가 높으면 응결이 지연됩니다. 수분 증발이 잘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보통 높으면 척압은 줄어듭니다. 온도가 낮아서. 그러면 대기 온도가 높아지면 우리가 슬럼프 값이 줄어듭니다. 빨리 수분 증발이 되면서 응결이 빨리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척압은 줄어들고, 온도가 낮을수록 척압은 커집니다. 온도가 낮으면 응결 지연과 수분 증발이 안 되겠죠. 그래서 척압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비중이 크면 척압은 커지고요. 철근량이 적을수록 척압은 커집니다. 그래서 철근량이 많아지면 척압은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할 때는 척압과 개념상은, 자, 이 부분 요소하고 관련 기억을 해주는데, 척압과 이 반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것들이 일반적, 이런 것은 반비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도적인 측면. 온도가 높아지면 척압은 줄어듭니다. 척압은 줄고요. 그 다음에 철근량. 철근량이 늘으면 척압은 줍니다. 척압은 줄게 돼 있습니다. 온도. 그래서 철근량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주면, 자, 그 부집에, 그 부집의 이런 투수성이나 이런 누수성, 투수나 이런 누수성이, 자, 크면 물이 샌다는 거죠. 그러면 척압은 줄어듭니다. 이 측면은, 자, 우리가 반비례 관계고, 기타는 거의 비례 관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간단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집 존치기간에 대해서 다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집을 받치기 위해서 이제 동바리 기둥을 갖다가 해죠. 이 동바리가 가장 오래 받쳐주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붕, 자, 슬래브 보밑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보역 기둥벽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나 기둥 벽력 부분은 일정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이상되면 해체를 해주면 되지만, 지붕 슬래브 보밑, 이건 수평 부재가 되죠. 그 수평 부재는 일정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 강도의 3분의 2 이상의, 자, 우리가 해체한다. 그래서 한 최소한 14메가 이상일 때 우리가 해체한다. 그래서 이거는 오랫동안 존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에서 보시면 바로 보옆이나 기둥벽은 빨리 해체할 수도 있지만 이 지붕이나 이 슬래브 보밑 같은 경우 오래 존치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극한강도 설계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강도 설계법. 자, 이 극한강도 설계법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상되는 모든 하중의 구조물을 저항할 수 있게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극한강도 설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기준 잡아 두실까? 첫째, 공칭강도가 나올 겁니다. 공칭강도. 자, 공칭강도는 부재 또는 단면이 계산상 견딜 수 있는 자, 강도를 공칭강도라고 칭합니다. 공칭강도. 근데 이번에 강도 감소 계수가 나오죠. 근데 이 최대 공칭 강도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최대 공칭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 강도 감소 계수를 우리가 고려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계 강도가 나오죠. 구조체 또는 부재의 공칭 강도에 강도 감소 계수를 곱해주면, 그럼 위에서 공칭 강도에다가 자, 우리가 강도 감소 계수를 곱해준 게 바로 설계 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공칭 강도에다가 공칭 강도의 불확실성 때문에 바로 이 강도 이 감소 계수를 우리가 고려하게 되는 겁니다. 강도 감소 계수를 고려하는데 이것이 바로 설계 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설계 강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설계 강도. 그래서 곱해주는 강도를 우리가 설계 강도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하중은 구조물의 실제 우리가 작용하는 하중을 갖다가 그래서 이 사용 하중이죠. 그래서 이 사용 하중의 경우는 하중 계수를 곱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구조물 실제 작용하는 하중을 사용 하중이라고 칭해 줍니다. 그리고 5번에 그 소요 강도가 나오는데 이 소요 강도. 자, 이 소요 강도적인 측면은 우리가 그 팩타 요소에 따라서 우리가 일정 그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수 요인에 대해서 각각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요거는 정확히 한번 해두십시오. 좀 많이 나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언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디귿이죠. 디귿이 가장 기본 아닙니까? 우리가 하중 설계할 때. 그래서 고정 하중하고 이 적지 하중을 고려했을 때 가장 기본이지만 팩터 요소가 다른 게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전체를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8가지를 다 암기하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요소가 주어질 때,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저게 설계하는 게 보통 고정하중, 하라중하고 봐주죠. 그래서 그때 고정하중, 하라중까지만 고정 1.2D에 보통 하라중 1.6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인데 하라중 고려했을 때 라이브로드인 하라중하고 데드로이드인 고정하중. 이 두 가지 요소만 고려했을 때는 이 요소지만 세부 팩트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8가지의 강도 결정법에 대해서는 계산식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면서 세부적인 건 한번 해보고 일단 기준 이 기준을 우리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요 강도를 구하는 방법 가장 기본은 이거지만 이거는 이미 시험에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요소 가지고 아마 결정할 수도 있고 혹시 계산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겠죠. 요소를 주어지면 대입해서 푼 요소 형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제 탄성 설계법인 허용력 설계법을 쓰지 않고 이 극한 강도 설계까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거기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 콘크리트는 완전 탄성체가 아니죠. 완전한 탄성체는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소성체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측하기 어려운 비탄성 거동을 가지고 옵니다. 사람도 약간의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그것처럼 콘크리트하고 사람이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극한 강도 설계를 하는데 보통 이 콘크리트는 응력은
그 작용된 하중에서 응력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응력에서는 일반적으로 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콘크리트 응력과 이 변형률의 관계가 이 비례 관계가 성립되는데, 자, 응력이 높아지면 이 비례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응력에 따라서 이 비례 관계가 반드시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일반적으로 이 극한 강도 설계법을 우리가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 탄성 이론에서 이 콘크리트의 부재가 파괴될 때 응력 분포는 이론과 실제가 다릅니다. 원래 뭐 우리 공부하는 것도 이론하고 실무가 약간 다른 거죠. 이론과 이 실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가 다릅니다. 실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 극한 강도 설계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주의하실 것이 이 측면이다. 극한 강도 설계법에서 필요한 이유는 2번을 정확히 알아두시고 2번 개념. 그래서 콘크리트의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가 형상력이 낮은 응력에서는 비례합니다. 그런데 높은 응력에서는 응력이 높을수록 비례하지 않는다는 측면을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예상 최대 하중이 작용할 때 이 적당한 안전율을 가지고 파괴에 이르도록 설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현재 이 극한 강도 설계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극한 강도 설계법에서 우리가 이제 특징에서 장단점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장점은 이 부재 구조물의 파괴에 대한 안전도의 확보가 확실하다는 거. 여러 변수 요인을 다 고려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안전도의 확보적인 측면이 된다는 것. 모든 하중의 구조물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안전도 확보가 확실하다는 측면. 그리고 서로 다른 하중의 특성이 하중 개수에 의해서 설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장점으로 작용되고, 그 다음에 단점으로서는 그 두 가지 정리해 놨습니다. 서로 다른 재료의 특성을 설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되고, 그 다음에 사용성의 확보를 별도로 검토해야 된다는 측면이 단점으로 작용이 된다는 것. 그래서 거기 설계상 비교법을 간단히 비교해 놨습니다. 안정성적인 측면, 사용 목적, 사용. 그래서 허용 응력 설계법은 사용상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극한 강도 설계법이 안정성 위주로 해서 우리가 설계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비교해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힘부재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부재. 힘부재의 대표적인 힘부재는 힘부재 설계. 힘부재는 일반적으로 보가 대표적인 힘부재라고 보시면 되죠. 보호적인 측면. 그리고 슬래브 바닥판도 약간 힘부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힘부재에서 제일 먼저 이 보의 구조 제한적인 측면이 나오죠. 보의 구조 제한. 보의 구조 제한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의 주근은 D13, 그래서 타이로 치면 12가 되겠네요. D13 이상 배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근 간격에 대해서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보에 대해서. 이 주근 간격. 그러면 이제 보에서의 주근 간격, 아까 철근 간격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면 중앙센터를 기준 잡아서 보면 뭐가 있을 때 이제 스트럽이 이제 둘러져 있고, 스트럽이 바깥에 들어오고, 그러면 이렇게 보에 이제 주근이 이렇게 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주근이 있고요. 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주근의 간격 개념은 25mm 이상 하고요. 그럼 2.5cm가 되겠네. 팩트여서가. 그래서 25mm 이상 값하고 25mm 이상. 그리고
두 번째로 저거죠. 철근의 공칭 직경 이상. 철근의 공칭 직경 이상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굵은 골재의 크기가 영향을 주겠죠. 굵은 골재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크기의 3분의 4 이상이 되죠. 3분의 4배 이상. 자, 그리고 그래서 이 개념상 우리가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이것 중에 보통 이제 큰 값으로 하면 되겠죠. 이 세 가지 값 중에 자, 큰 값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보시면 25mm 이상을 확보하든지, 그 다음에 공칭 직경 이상이라든지, 그러면 이 철근 주근이죠. 주근의 공칭 직경점 이상, 굵은 골재의 크기를 주시면 4분의 3 이상 중 큰 값으로 우리가 간격을 유지해 주시면 돼. 최대 값으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피복 두께적인 측면, 피복 두께. 자, 피복 두께는 4cm를 기준 잡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아까 피복에서 봤습니다. 기둥과 보의 피복 두께는 4cm 이상이었죠. 그래서 피복 두께 40mm 이상이 되어주시면 되겠죠. 40mm 이상 부분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행방향 지점 간의 거리니까 이제 서판 개념 되겠네요. 그래서 그 최소폭에 보통 50배 이하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보는 보통 자, 이 복근보로 이제 설계하죠. 중요보. 그래서 이 주요한 보는 이제 보통 복근보. 자, 보는 보통 당근보가 있고 복근보가 있죠. 당근보하고 복근보 개념이 있는데, 자, 이 복근보하고 당근보의 차이점, 당근보는 인장측에만 우리가 철근 배근한 거죠. 인장측에만 철근 배근한 것이 당근보고, 자, 복근보는 인장 압축측에 다 배근한 거죠. 인장측이나 압축측에, 자, 철근 배근을 둘 다 처리해 준 것이 바로 이 복근보죠. 그래서 중요보는 복근보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죠. 그래서 보통 복근보로 설계했다는 것은 압축측에도 철근을 배근했죠. 그래서 압축철근을 사용했다는 측면이 되겠죠. 압축철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근보로 설계됐다는 것은. 그래서 그건 이제 콘크리트 이제 크리퍼, 바로 장기 처짐 소승 변형이죠. 이 크리프를 방지해서 콘크리트 크리퍼는 콘크리트 일정 하중을 지속적으로 계속 작용하면 하중의 증가 없이도 콘크리트 변형이 계속 증대되는 현상을 우리가 콘크리트 크리프 소승 변형 장기 처짐이라고 하죠. 그래서 크리프를 줄여주는 것은 이제 근조 수축을 최대한 억제해 줍니다. 그럼으로써 장기 처짐, 바로 이것을 방지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전단 보강을 전단 보강 관련된 배건할 때 아구잘 때 이 시공에 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늦건 스트럽을 돌릴 때라든지 이럴 때 배건이 용이해진다는 거죠. 그 측면을 우리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공부 한번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 볼을 이제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거, 이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철근비에 대해서, 자, 그래서 균형 철근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두시고, 균형 철근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균형 철근비라는 것은, 이것을 균형 철근비라고 하죠. 인장측의 철근과 압축측의 콘크리트가 동시에 극한 병형률에 도달하는 것을 동시에 파괴되는 것이 균형 철근비라고 하죠. 균형 철근비. 그래서 이제 균형 철근비하고 이제 관련돼서는 역시 혹시나 저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 철근비를 구하는 식은 한번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계산 문제를 한번 대비를 좀 해주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저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 철근비 미만일 때하고 균형 철근비 자 우리가 미만일 때하고 그다음에 균형 철근비 자 이상일 때하고 균형 철근비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균형 철근비 초과의 개념과 이 두 가지를 균형 철근비 동시에 극한 변형률에 도달할 때니까 그래서 요 미만과 우리가 초과에 비해서 이제 비교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극한 변형률에 이제 도달되는 것이 자 일반적으로 요것은 균형 철근비 미만일 때는 우리가 인장 철근이 먼저 극한 변형률에 도달되는 거죠. 그래서 도달 부분이 누가 먼저 되느냐? 균형 철근비 미만일 때는 그래서 이제 이 극한 변형률 도달이 누가 먼저 되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균형 철근비 미만이 되면 철근량이 적게 쓴다니까 이것은 인장 철근이 되겠죠. 인장 철근이 먼저 도달되는 거죠. 철근이 먼저 도달되는 거죠. 그 측면에 이 균형절비 초과가 되면 압축적 콘크리트가 먼저 되는 거죠. 압축적 콘크리트가 우리가 먼저 도달되는 것이 초과됐을 때는 그러면 이건 가다철근비가 되겠죠. 이거는 가소철근비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러면 보통 이 기준 잡았을 때 이거는 얘는 균형철근비 미만이 된다는 것은 이 가소철근비가 되는 거죠. 가소철근비가 들어간 거고 그러면 균형철비 초과의 경우는 가대철근비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는 가대철근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보통 이 중립축 개념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근이 작기 때문에 보의 이제 단면으로 나타냈을 때 보의 단면으로 나타내게 되면 자 철근이 있을 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인장철근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장철근 나타냈을 때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이걸 기본적인 D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요 철근까지를 기준 잡았을 때 소문자 D로 우리가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D로 이제 나타내면 그래서 이랬을 때 기본적인 이 중립축 개념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자 중앙 부분에 자 2분의 1 지점에서 중립축이 나타내죠. 힘에 대해서 여기 나타나게 되는데 이건 지우고 합시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중립축이 2분의 1 지점에서 이 부분이 나타내게 되겠죠. 나타납니다. 중립축 개념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2분의 1 지점에서 우리가 나타내는데 여기에 D에 대해서 그런데 보통 이 가소철근비가 됐을 때는 이 중립축 개념이 중립축이 콘크리트 쪽으로 딸려올 압축측으로 자 상향하죠. 그러면 이렇게 잡았을 때 밑에는 인장측이고 위에가 압축측이 되겠죠. 중립축에서 밑에는 인장 부분이고 위에가 압축인데 이 중립축 개념이 위로 딸려 올라간다는 겁니다. 위로. 그래서 이 가소철근이 균형철근 미만이 되면 그래서 이 중립축이 압축측으로 중립축 이동이 되죠. 중립축 개념은 그래서 압축측으로 이동합니다. 압축측으로 이동하는 형태가 발생됩니다. 이 가소철근비의 경우는. 그런데 요 경우는 인장측으로 이동하겠죠. 요거는 압축측으로 이동하는 반면에 요거는 인장측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인장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소철근비니까 이제 철근이 먼저 되다니까 철근은 보통 연성 파괴가 이루어지죠. 서서히 파괴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파괴 형태는 이 파괴는 파괴적인 측면은 요건 철근이 연성 파괴되죠. 요거는 철근이 연성 파괴를 이루게 됩니다. 연성 파괴가 이루어지고 그 반면에 균형철비 초과되면 콘크리트가 먼저 도달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는 치성 파괴가 되죠. 이거는 콘크리트가 치성 파괴가 이루어지죠. 콘크리트가 치성 파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치성이라는 것은 이걸 치성이라고 칭하죠. 치성은 어떤 하중을 가해서 변형하려고 하면 변형하지 않고 파괴되는 성질이 치성이잖아요. 치성. 그렇기 때문에 이 치성 파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균형철근비 초과됐을 때 가대철근비가 되면 바로 이 치성 파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 요거에 대해서 정확히 자, 우리가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기준 설정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걸 기준 잡아 두시면서 자,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힘의 평형 방정식에서 기준을 잡으면서 그 이 계산과 관련된 문제 자, 식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여러분식 평행 방정식은 항상 기본으로 써야 되죠. 평행 방정식. 그래서 이 평행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0.85죠. 콘크리트 압축 강도,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다가 자 곱하기 자 보통 그죠? 압축 응력의 등가 블록 깊이 A에다가 그다음에 B 폭 B를 곱해주고 인장 철근의 양 AS에다가 자, 철근의 항복 강도 FI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힘의 평형 방정식인데, 힘의 평형 방정식을 이제 응용해서, 자, 인장 철근량. 그래서, 인장 철근량을 갖다가 뽑으면 되겠죠. 인장 철근량 AS는. 그래서, 인장철근 AS는 자 이것이 앞으로 빠지니까 앞으로 뺐으니까 AS 개념은 나머지 팩터 요소를 철근의 항복 강도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0.85 자 콘크리트의 자 바로 압축 강도 설계 기준 강도에다가 자 A 곱하기 B를 보폭을 자 FI로 나눠주시면 되죠. 철근의 항복 강도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철근의 항복 강도로 나누어 주시면 자 요게죠. 그 다음에 압축 응력의 등가 블록 깊이에 관한 식 세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응력의 우리가 등가 블록 깊이 그래서 이 등가 블록 깊이 A를 구하는 문제 깊이 자, 이 A 요소, 알파 요소를 하는 요소. 자, 그러면 요거 A가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자, 요것이 이제 분모로 가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AS 철근 인장 철근 양에다가 자, 항복 강도를 곱을 해서 나머지 요소로 나누어 주시면 될 겁니다. AB. 자, 그래서 이 기본적인 식의 변형에 대해서 뭐 요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행 방정식을 기본으로 잡아서 우리가 푸는 형태를 자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저 부분을 중립축 그립이 7번에 나오는 식을 조금 알아두십시오. 중립축 그립이 따지는 거 혹시나 한번 요런 형태
7급은 한번 요거 한번 준비해 두시고, 중립축 그립이 그 하는지. 그래서 간략히 여러분의 식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앞에 그 식 하지 마시고 뒤에 자 풀이 해놓은 거. 자 분모에 600에 자 600 플러스 자 철근의 항복 강도 FI 자 여기다가 직경 D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중립축 거리 계산하는 자 문제 유형. 그래서 요 식하고 자 이 위에 세 가지씩 개념하고 자 그래서 요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시면 돼요. 이 네 가지 자 식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산 문제를 좀 대비해서 해 두시고 그래서 직접적인 문제는 계산 문제 풀어가면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론부터 먼저 정립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 이제 거기 보시면 자 철근 콘크리트 보의 파괴 형태에 대해서 다뤄놨습니다. 그러면 아까 균형철근비보다 초과되느냐 균형철근비 미만이 되냐에 따라서 틀렸죠. 그래서 가대철근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소철근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대철근보라는 것은 자 철근량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균형철근비보다 많은 인장철근을 많이 사용한 것이 가대철근보가 되는데 이 경우는 가대철근보일 경우 철근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콘크리트 압축적 콘크리트가 먼저 극한 변형률에 도달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가 바로 압축적인 콘크리트가 치승 파괴가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해놨고 그 다음에 가소철근보는 균형철근비보다 적은 철근량을 적게 넣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인장철근이 먼저 항복에 도달해서 극한 변형률에 도달된 거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철근이 연성 파괴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교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처진과 균열과 관련돼서는 여기에서 혹시나 이제 7급 하는 분들은 그 처짐에서 탄성 처짐 관련된 고식을 간략히만 한번 봐두십시오. 혹시 계산 문제 준비하기 위해서 그거 정도 한 번만 보시고요. 실제적으로 저 9급 공부하신 분들은 거기 채소 두께와 관련돼서 정리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번을 좀 해주네. 높이 규정 처짐을 계산하지 않을 경우 그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보하고 일방향 슬래브일 때 채소 두께하고 높이 구하는 문제 이런 것을 한번 준비 좀 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보는 이제 단순 지지냐 자 일단 연속이냐 양단 연속이냐 캔틸레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 일반 자 단순 지지일 때는 16분의 1 에로가 되겠고 16분의 1 그리고 1단 연속은 18.5 그리고 양단 연속은 20분의 1 21분의 1이 되겠죠. 에루가 됩니다. 그리고 캔틸레버는 8분의 1 개념 내 8로 나눠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방향 슬랩을 때 단순 지지 20분의 1 자 그리고 1단 연속은 24분의 1 그리고 양단 연속이 28분의 1이고 캔틸레버는 10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예제의 경우 하나 해놨죠.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 사용하는 양단 연속 일방향 슬랩의 스팬이 4.2m일 때 처짐을 계산하지 않는 극한강도식에서 최소 두께로 옳은 것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양단 연속일 때는 28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28분의 1에 이러니까 이렇게 되고 28분의 1이 되니까 4.2m 4.2m니까 센치로들은 420이 되겠죠. 4.2m니까 28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죠. 간략한 문제니까 요거는 쉽게 얼마만 알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 이런 것은 한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콘크리트의 보의 처짐에 대해서 처짐 자 이 보의 처진다는 것은 자
포의 처짐적인 측면을 다룰 때는 처진다는 것은 이 장기 처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장기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장측의 철근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압축측의 철근을 우리가 높여주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해, 압축철근비를 높여주면 우리가 장기 처짐 소승변형 크리퍼를 우리가 방지할 수 있으니까 장기 처짐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철근을 우리가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강도가 높아지면 처짐은 줄일 수 있죠. 처짐 개념. 그래서 이 원래 처짐이란 이 장기 처짐을 크리퍼라고 하죠. 장기 처짐이 콘크리트 크리퍼. 자, 이 소성 변형 개념이 되거든요. 소성 변형. 그래서 보통 이 장기 처짐 크리퍼의 경우는 작용되는 하중이 커지거나 또는 이런 강도가 적었을 때 많이 되는, 강도가 커지면 이 처짐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얘네 콘크리트 강도를 높여주면 처짐은 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철근 사용해주고, 그 다음에 고강도 철근이 이제 부재 단면이, 자, 일반적으로 고강도 철근 사면 전체적인 부재 단면이 줄어드니까, 자, 우리가, 무게가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처짐량은 우리가, 자, 그래서 단면이 작아지면 처짐량은 우리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은 단면일수록, 우리가 장기 처짐은 커집니다. 단면이 커지면 보통 우리가 장기 처짐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단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디귿에 고강도 철근 사용한 부재단면이 작아져요. 그래서 처짐량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 알아둬요. 그래서 이 장기 처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콘크리트 강도하고는 콘크리트 강도를 높여주면 장기 처짐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단면이 클수록 우리가 장기 처짐이 적어집니다. 단면이 작은 경우에 장기 처짐이 우리가 커진다는 개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보높이를 증가하면 단면 2차 모멘트가 커지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커지죠. 그래서 처짐량은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에 철근 콘크리트 부재 설계 시 처짐이나 균열, 피로에 대한 검토는 사용 하중을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장기 처짐은 작용되는 하중이 커지면 내부에서 거기 저항하는 응력이 생기죠. 응력이 클 때 처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우리가 해 주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포의 단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